네, 안녕하세요. 국립농업과학원의 김정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농업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발표할 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플라스틱 전공자는 아니고요. 원래는 농업 미생물 살충제 개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공부한 만큼 제가 생분해 플라스틱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고분자나 화공 이런 관련 전공자실 텐데요. 틀린 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콜라보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농업에서 어떻게 플라스틱이 사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농업 쪽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지금은 세계 경제 강국이 됐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공업에 대한 어떤 강한 정부의 드라이브도 있었지만 그 전에 먼저 먹거리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기반에서 우리가 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사실 1970년대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통일배라는 품종이 개발돼서 식량 자급자족이 되고 이걸 백색연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78년에 주곡, 먹는 쌀에 대한 자급자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전기는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만드시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비닐을 이용한 온실이나 멀칭이 활발하게 되면서 많은 농산물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농업에서는 백색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농업혁명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색혁명, 녹색혁명, 백색혁명 이렇게 있었고요. 이런 발전 과정 중에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농산물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업이 요구하는 게. 70년대까지만 해도 배만 불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수량 중심이었고요. 그게 이제 자급자족이 되고 나서는 맛이나 안전성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품질 중심이 됐고, 기능성을 이야기하고, 요즘은 스마트 농업을 이야기하죠. 환경까지 고려하는 이런 농업이 됐고, 이 기반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플라스틱이 상당히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농업은 어떻게 변천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75년도 경지 면적이 한 223만 헥타르 정도 됐고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에 156만 헥타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헥타르당 토지 생산성이 약 2만 2천 원 정도였으면 지금은 130만 원 정도의 생산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가 밭의 비율을 보시면 예전에는 쌀이 중요했기 때문에 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나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밭이 늘어납니다. 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요즘은 사실 밭에 멀칭하지 않고는 농작물 생산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 재배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비닐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닐하우스 면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업에서 얼마나 많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나 한번 보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비닐하우스, 멀칭 필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농작물을 담는 캐리어나 농약병이나 모든 게 사실 플라스틱 종류들이고요. 심지어는 농약을 코팅하는 것, 비료를 코팅하는 것도 플라스틱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내 메이저 농자재 사이트 3개 정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거나 플라스틱이 부착이 되고 있거나 보니까요, 평균 90% 정도는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제품들입니다. 농자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기간 사용됩니다. 보통 10개월 미만 정도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이야기는 결국은 플라스틱에 의한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FAO 예상에 의하면 비닐의 사용도 향후 한 5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면요, 1년에 보통 한 3억 5천 내지 6천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농업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약 3.5%, 계산해 보면 1250만 톤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이 농업 쪽에 사용하는 멀칭 비닐 관련된 필름 종류들입니다. 다른 보고에 보면 사실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들이 약 1250만 톤 정도 되지만요, 이 식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30만 톤 정도 되고, 그 외에 뭐 수송 과정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아직도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농업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사용이 될까요? 보통 2017년도의 데이터로 보면 약 환산하면 한 730억 원, 800억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 비율을 보면 비닐하우스용이 약 35%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멀칭 필름이 한 41%, 나머지 사일리지나 기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사용되는 멀칭 필름의 양이 생분해 미분해 합쳐서 한 5만 7천 톤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오는 거 결국은 이제 폐기물입니다. 농업에서 이슈가 되는 건 폐기물인데요. 보통 1년에 나오는 5만 7천 톤 정도 사용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비닐 폐기물이 약 32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수거되는 게 한 20만 톤, 12만 톤 정도는 소각되거나 방치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사실 농업 환경을 위해하거나 미관을 해치거나 하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농업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플라스틱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데요. 우리가 보통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면적의 7배가 되는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에 존재한다. 텍사스 크기에 있다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먼 후세들이 저희 세대를 플라스틱의 사람들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CO2 생산과 분해 과정에 CO2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분해성이죠.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비닐에 많이 사용하는 그 하이 데니시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58년에서 1200년 정도 걸려야 분해된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사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 이것들도 잘 분해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논문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생체 농축입니다. 요즘은 워낙 이슈가 뜨거운데요. 이 부분도 언론에서 많이 되고 있고, 농업 분야 또한 조사되지 않았지만 농축돼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또한 흘러서 해양으로 들어가서 수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멀칭을 왜 할까요? 왜 하나 보면, 멀칭을 하면 우선 잡초가 잘 나지 않습니다. 농업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농약 잔류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초제인데요. 잡초를 억제하고 지온도 조절해주고 수분도 보호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경지에서는 특히 밭작물에서는 멀칭을 하고 있고요. 이걸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비분해성이기 때문에 토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PE 필름이나 생분해성을 갈아서 토양에 넣었을 때 토양의 물리화학성이 변화되고 농작물 수량이 굉장히 감소한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걸 떠나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제거해야 되는 노동력입니다. 농촌 고령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들을 수거하지 못해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농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한쪽에 매립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소재가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 아시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체 소재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농업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성 멀칭 필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20년 기준으로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에서 약 0.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장세는 연 13% 정도 성장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이 구분되어 있는데 요즘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비율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건 원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분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시나 일반 석유계 플라스틱과 비슷하게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용되는 수지들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것들과 같이 뭐 PBAT, PLA, PHA 등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수지를 만드는 원료가 농업에서 온다는 거죠. 감자나 옥수수나 사탕수수나 아니면 관련된 미생물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존의 사실 사용자의 입장, 농업에서는 플라스틱을 사용자의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원료를 서로 공유하고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굉장히 생분해성 멀칭 필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만 앞으로는 한 10%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화학공업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료를 생산해다가 제품을 가공하고 완제품을 만들고 하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이나 SK나 대상이나 등등등의 회사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런 단량체나 수지를 만드는 그 원료들, 당이나 이런 발효 중간체들, 뭐 에탄올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해외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의 첫 번째입니다. 이 그림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내와 국외 기업들을 나눠서 보면 국외 기업들은 뭐 노바먼트나 네이처웍스, 토탈코비온, 마스프 같은 것들은 주로 수지를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원료 물질들을.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런 원료들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드는 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PLA를 활용해서 벽지나 바닥재를 만들고, 또 SK나 이런 것들도 PBAT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농업에서도 일신화학이나 파만농 같은 곳에서는 원료를 수입해다가 멀친용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보시는 것도 앞에와 유사한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물해성 멀칭 필름들인데요. 한 12개 회사에서 14개 정도 제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료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TPS나 PLA, 스타치나 PBAT, TPS, PBAT 등 해서 주 원료는 사실 농업용 멀칭 필름을 만드는 주 원료를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면 PLA, PBAT, 스타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제품들을 보겠습니다. 녹색 제품 인증을 받은 게 한 27개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저희가 웹페이지를 다 보면 10개 회사 제품 정도가 그 구성 성분들이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PBAT, PLA, 스타치 해서 해외나 국내나 사실은 대부분 원료는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사실 생물해성 플라스틱을 구글이나 뭐 이렇게 치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출시했습니다. 하나. 두 번째, 정말로 분해가 될까요? 라는 그린워싱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걸 좀 보시면, 여기는 해외에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만은 대부분 인증은 다 태비화에서 인증을 받아져 있고요. 분해 여부는 우린 잘 모르겠다. 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분해가 된다라고 하지만 어떤 것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성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학술 논문에서도 급증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린워싱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신 논문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없는데요. 성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품된 포장 비닐백을 36개월 동안 토양과 회양에 묻어놓고요. 그것들의 인장 강도 등등을 측정을 했더니 거의 변화가 없더라.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논문입니다. 다른 논문에서도 상온에 노출했을 때는 생물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잘 분해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 보면 퇴비화 조건에서는 60 내지 80% 정도가 분해되지만 상온 조건에서는 분해되지 않는다.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걸 추적 조사했고요. 또 아래에 있는 이 논문에서는 상당히 이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데요. PBAT가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을 더 빨리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걸 제시한 중국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발표입니다. 또 하나는 규정에도 이제 독성에 대한 특히 생태 독성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논문도 보면 PLA 같은 경우에는 종자발화를 저해한다 뭐 이런 보고가 있고요. 또 어떤 보고에서는 뭐 미생물이나 지렁이나 뭐 물벼룩이나 등의 어떤 논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어떤 논문들은 좀 영향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을 어느 펀딩된 기관에서 생분해도를 농업 토양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일 후에 한 20% 정도 많이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거고요. 생분계나 이 보고서에는 생분계나 생분해성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건 없고 그냥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료의 관점입니다. 그린피스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을 1억 5천만 톤 정도로 잡고요. 이걸 전량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로 바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이오매스가 필요할까를 추정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전 세계 옥수수의 한 32% 정도를 다 사용을 해야 이 PLA를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양은 미국에서 전체 생산하는 1년에 생산하는 옥수수의 양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처음 접하면서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원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이오 에탄올처럼 식량 문제와 충돌해서 원료 공급에 굉장히 원료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저는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까 앞 연사께서 등록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EL724는 퇴비화 조건에서 생분해도를 검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이런 기준 때문에 인증은 받았지만 아마 잘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EL724의 퇴비화 조건의 생분해 요건은 2024년에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EN724고요. 이 EN724는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 필름에 대한 규정이고 2018년도에 제정이 됐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자연환경 조건에서 2년간 90% 이상 분해되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생태 독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는 추측컨대 우리도 EN724나 유럽의 기준이나 미국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준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봐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분해성 평가를 할 때 시험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사실 EN724에 보면은 EN17033에 보면 그냥 시험 물질을 250 나노미터의 분체로 만들어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지만 할 건지 아니면 제품을 할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는 다양한 첨가제들 또 원래 수지의 어떤 가공 성형 동안에 변형된 고분자의 그 특징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생태 독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EN724에서는 이제 주로 식물을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로 나누고 보리, 밀, 라이그라스, 백겨자, 무 등등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식물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재배되는 작물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보리 같은 경우 멀칭도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국내에 사용 수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국내에 사용했을 때 어떤 식물들이 적합한 식물일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지렁이에 대한 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에 대해서도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종은 국내에 두 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 종은 국내에 존재하는 종이고 한 종은 존재하지 않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많이 분포하는 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미생물에 대한 독성도 유럽에서는 암모니아 세균에 의한 아질산염 생산량으로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얘들이 붕괴되고 생분해가 되면서 어떤 화학 물질로 우리가 변화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세균 하나가 대표할 수 있을까? 그럼 다른 토양에 존재하는 일반 미생물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원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는 너무 해외 의존도가 높다. 소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두 번째, 국내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을 때 바이오매스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사실 바이오매스의 안정 공급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이 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사실 이 멀칭 필름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동안은 제품의 물리적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사용한 후에는 문제없이 분해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규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개발할 때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사실 제가 사업을 하나 진흥청에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멀칭 필름의 그린워싱의 문제, 생분해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사실 공급자 관점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냥 멀칭 필름의 물성이 유지되도록 해서 공급이 됐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제품을 만들 단계에서 사용 중에는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고 사용 후에는 생분해가 돼야 된다.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원료가 거의 전량 수입이 되는데 어떻게 소부장을 할 것인가. 우리가 원료를 국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또 농업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농업 예를 들면 파프리카를 우리가 하우스에서 수천 평에서 키우는데요. 열매를 다 따고 나면 그 식물체들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합니다.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너무 아까운 바이오매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를 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고민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이런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들이 당의 소재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제 기획을 하면서 크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매스가 당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모노머가 되고 고분자가 되고 고분자가 가공 성형을 거쳐서 제품이 되고요. 제품이 된 멀칭 필름이 농업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분해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순환되지 않은 선형적인 관계였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순환 농업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기획하면서 7개 과제를 만들었는데요. 먼저는 국내 농업 부산물들을 당화해서 수지를 만드는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수지 원료 개발하는 연구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된 수지 원료들이 생분해가 증명된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로 과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이것들이 대량 생산돼서 값싸게 농가에 공급돼야 된다. 관점의 과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사용 중에 물리적인 성질의 변화가 없이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는 검증하는, 제품을 검증하는 단계 하나. 그 다음에 사용 중에 사실 서서히 붕괴되죠. 붕괴되고 생분해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동태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 그리고 이것들이 토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잘 분해돼서 퇴비화되거나 해서 다음 작기에 바이오매스가 잘 만들어져서 원료 공급이 잘 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하건대 26년쯤 되면 우리가 자신 있게 생분해 됩니다. 사용할 때 문제 없고 토양에 여러분들이 두거나 자연계에 뒀을 때 생분해가 문제 없습니다라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앞에서 이제 다른 기관에서 했고요. 저희가 그 의뢰를 받아서 또 의뢰를 줘서 용역을 줘서 정말로 생분해 되는지 몇 개 제품들을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앞에 저희가 다른 보고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6개월 했는데 그래서 이제 24개월까지 또 해봤을 때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6개월 동안 붕괴와 생분해를 검증을 했는데 제품에 따라서 붕괴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생분해도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고 생분해도 정도는 6개월 동안 앞에 보신 내용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독성은 사실 그 규정의 EN 17033 규정은 50%가 분해된 생분해된 시료를 가지고 독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추정컨대 2개월 맛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가온 조건에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국내 토양 조건에 3개월 정도 되는 양의 광을 주고 그걸 분말로 만들어서 2개월 동안 토양에 넣고 나서 그걸 가지고 생태 독성 테스트를 했는데요. 약간 아마 다를지는 모르지만 뭐 생태 독성의 기준에 나와 있는 발화율이나 등등에 크게 영향은 없었지만 이것 또한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50% 분해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황 총장님에게도 그랬고 생분해성 멀칭 필름 하신 몇몇 분들 제가 뵈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농업은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고도로 발전된 공업화학에서 주신 필름을 가지고 농업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농업은 그런 필름의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냐,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업의 바이오매스들을 버리지 않고 당화를 잘 시키고 그것들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수지를 국산화하는 그런 부분을 좀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잘 분해돼서 토양에서 문제가 없고 작물에 영향이 없을 때 이것들이 비료화돼서 작물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 때 또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과 공업이 정말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고부가의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